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트럼프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타격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낙폭이 크게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흔들리고 지금 대부분의 시장,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지금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우리나라 시장은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코스피가 초반에는 3% 가까이 낙폭을 보일 뻔했는데 지금은 한 1.5%대로 낙폭을 줄였고 코스닥도 지금 1% 내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좀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또 튀진 않고 있어요. 1,47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세 파고는 하나하나씩 넘어야 되는 이제는 상수가 됐다는 네네.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내일은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입니다. 11시에 이제 발표되면서 네. 저희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다양한 또 전략, 또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이 중체대한 변수를 앞두고 시장의 그 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과연 지금이 바닥을 잘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좀 타진이 필요해 보여요. 여러 가지 변수를 저희가 잘 체크해서 점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초반에는 공매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오늘은 또 관세 때문에 내일은 또 대통령 탄핵 선고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빅 이슈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나가면 우리 시장 분명히 좋은 앞으로의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업종, 종목들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요약을 하자면 지금 관세의 영향을 장 초반에 강하게 받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또 빠르게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탄핵 선고 심판 이것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의 이 싱크풀을 보시면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남북 경협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탄핵 선고가 나왔을 때 그 이후의 시장도 미리 좀 대비하는 오늘의 움직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지수가 많이 크게 출렁거렸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쪽에 비해서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원달러 환율도 크게 출렁이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시장은 일단 오늘 관세 충격을 잘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2차 전지, 전고체 이쪽은 어떨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까지요. 관세와 관련된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들 엔터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오늘 그나마 조금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방산이라든지 조선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선방을 하면서 지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관세에서 지금은 좀 자유롭습니다.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제약, 의약품과 구리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특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업종들,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에서 눈에 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독 빨간불을 켜면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정치 테마 말씀드렸죠.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라든지 앞으로의 또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되면 연관될 수 있는 정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남북경협증 오늘은 그닥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계속 연락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해외 쪽에서 미국과 북한의 이 연결고리 역할, 중간자 역할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러시아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앞으로의 정치적인 리더십의 공백이 어떻게 채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음식료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쉬어가고 있는 양상, 이런 흐름. 로봇주들도 그나마 오늘 좀 어제에 이어서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 해드리고 있죠. 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례를 들고 나와서 하나씩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게는 얼마를 부과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에게 6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는 그 절반 정도 수준인 34%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라별 리스트를 쫙 보여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상대적으로 그 나라가 미국에게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관세에 관련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발표를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미국이 각국에게서 받는 관세도 그렇고 아니면 비관세, 무역 장벽,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미국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절반 정도 수준인 25% 관세를 우리나라에게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충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일단 중국에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3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일본은 24%의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 EU에게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EU보다 좀 관세가 높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이고 경쟁국인 일본보다 관세가 높다라는 것도 썩 석연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인 상황인데 관세 25% 정도 받은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선방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랑 FTA를 맺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제 한미 FTA는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아마 이 관세와 관련된 무역 협상을 미국과 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앞으로의 정부가 어떻게 미국과의 이 FTA를 그 다음에 관세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상호 관세에서 미적용한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 관세가 없고 자동차, 철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25% 관세로 그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구리나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목재, 금과 은 이런 것들은 일단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이게 영원히 면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구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세 이야기 나오니까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 테슬라, 구글 이런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7%, 8%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충격이 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판에 종목들 5개밖에 없는데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 관세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 게 증권사가 대표적으로 LS증권의 코멘트를 잠시 들려드리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IT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관세 그런 부분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립 같은 거, 그러니까 인건비 싼 동네라고 보시면 되죠. 뭐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이 될 텐데 그쪽에서 여전히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가격 부담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영향을 일부 좀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급을 일단 체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거든요. 삼성전자 장 초반에 80만 주 외국인 매도 치고 있고 SK하이닉스 66만 주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정 부분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5만 7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9만 원을 지키고 있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 가격 반등에 대한 흐름이 반도체 섹터에 있었으나 그게 2분기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또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런 흐름을 좀 희비가 교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57,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92,900원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 자동차 섹터에도 있습니다. 이미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상호 관세는 때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비중, 대미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직격탄 일단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썼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19만 3,600원 선 현재 주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고요. 0.4% 하락하면서 2만 4천 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 미리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상호 관세에는 부담에서 좀 벗어났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아직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난히 다 밀리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 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의약품 쪽에서는 추가 관세, 그러니까 상호 관세 이쪽에서는 사정권에서 벗어난 부분도 하나 있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가 만약에 부과돼도 고객사에서 그 가격을 전가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공장에서 3공장까지 풀가동이거든요. 그리고 4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매출 실적단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6.3% 강세 힘으로 황제주의 힘을 좀 견고히 보이고 있다는 게 오늘 특징주 중에 특징주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주를 보겠습니다. 조선주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준 업종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잘 버티고 공매도도 이겨내고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오늘 이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MRO 사업의 족쇄가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법조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주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최근에 한 언론사가 우리나라 언론이었는데 미국의 이 MSRA 대상 함정에서 군수 지원함이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MSRA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MRO 사업을 하려면은 함정 정비 협약을 맺은 기업만 가능했습니다.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이 함정 정비 협약을 맺은 업체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함정 정비 협약이 MSRA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군수 지원함, 그러니까 전투함 말고 이 전투함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군수 지원함은 이 MSRA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이런 개정 법령이 발효가 돼서 미국 해군이 업체들을 이제 공개 입찰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확인이 됐다. 그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미국의 MRO 사업의 시장이 족쇄가 풀려버린 겁니다. 어떤 업체들이라도 공개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이 MSRA에 우리나라에서 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선박 전문 수리사 선진조선 요 3개 업체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부각이 닿았고 MRO 사업에서 특혜를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심 시장에서의 부각, 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상호관세에서도 자유로운 업종 조선 오늘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4거래 연속 상승세예요. 1% 상승하면서 7만 원 선 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HJ중공업이 오늘 1% 상승인데 사실 약간 아쉬운 게 오늘 장중에 6%대 상승세가 있었는데 상승폭이 좀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승세 6,230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왜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좀 있나라고 수급을 점검을 해봤더니 어제 기준으로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8거래 연속 있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0.3% 상승하면서 29만 1,500원 선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최근 증권사 의견이 약간은 엇갈리는데 그래도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의 코멘트를 보니까 왜 조선사에서도 그 신규 수주 계획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올해 비교적 상대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 미포가 오늘은 조정입니다. 많이 조정은 아니고요. 소폭 11만 5,500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래 뭐냐면 그 주가 매력,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니까 관련 전략으로 참고해 보십시오. 삼성중공업은 오늘 살짝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FLNG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 한번 표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최강자고 부품 국산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LNG 운반선의 순조로운 그런 소식들 좀 알리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조선은 관세 무풍지대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견조하니까 그런 흐름으로 오늘 시장을 또 이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시죠. 자, 조선 막 쓰니까 이제 방산도 봐야죠.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의 엄청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씩의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는 무인기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천억 원, 유상증자한 돈 중에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50조 원, 앞으로 글로벌 무인기 시장이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무인기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름이 어려운데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무인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여러 나토라든지 영국, 일본, 호주에 무인기를 공급하는 그런 글로벌 무인기 회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회사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연구개발도 함께하고 생산 라인도 함께 만들고 이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밝혔고요. 이러면서 그레이 이글 스토리라는 이 무인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서 2027년에는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한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공동 개발 또 앞으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는 무인기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의 투자자들에 대한 걱정을 떨쳐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의 수혜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깨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다른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오늘 눈에 띕니다. 거의 3% 가까운 상승세로 25만 8,8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주 잔고가 3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좀 실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쪽에 수출 증가세 눈에 띄더라고요. 3% 가까운 상승세로 7만 7,6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 더해지고 있던데요. 68만 원 선 현재 터치한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 시스템도 오늘 괜찮고 현대 로텐 1.2%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 흐름을 보니까 K2 전차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산 섹터 대부분이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그 특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관세에 영향을 받는 업종과 받지 않는 업종 이렇게 양극화되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공략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당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 특히나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장이 좀 어지러운 가운데 그런 궁금증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 찾아가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호 관세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래도 개장 직후의 낙폭과 비교한다면 이 낙폭을 좀 회복해 주려는 모습이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지, 특히나 그 상호 관세 발표와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파트너님께서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요번 나온 이것은 지난번 네. 트럼프 일기 때 네. 그 미치광이 전략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관세를 던져놓고 이 관세에 대해서 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니들이 갖고 와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상의 전략 중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미쳤다고 한다면 이쪽 협상장에 나오는 상대방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한 것은 그런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은 외국에 있는 그런 그 공급망에 포함되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갖고 오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는데 2, 3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고스란히 이러한 무역 그 고율의 관세를 내면서 교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를 할 때 우리가 한국 영화계 사람들이 이 영화가 개방되면 헐리우드계에 우리나라 영화계는 완전히 다 망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영화계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또 감독이나 또 배우들 열심히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영화계, 우리 영화 시장을 잘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의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우리가 헐리우드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관세를 매겨서 강제로 그들 나라로 이러한 좀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갖고 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어거지고 억지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으로 미국 증시가 어저께 오후 그러니까 3시인가 4시인가요? 4시에 발표를 하고 해서 미국 장 끝나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M7이라는 그 빅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 이건 미국 내의 시장을 보호한다는 것만 앞서 있지 미국 외에 미국 업체들이 수출하고 있는 그런 물품에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게 되는 즉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것에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미국은 그 말 그대로 트럼프 정부, 2기 정부는 이 자해공갈단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국제 금값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숫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렇다면 수출이 안 된다면 미국 외에 다른 시장을 찾아봐야 되는 것인데 한중일 FTA를 통해서 이 동북아 경제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시장이 생기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라는 큰 시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번에 미국이 그 집중적으로 고유 관세를 매긴 동남아 지역 이 지역도 우리의 제2의 시장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공을 들인다면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니까요. 급락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테크백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빠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2에서 3%까지 하락 나오고 빅스도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게 미국 재무장관이 증시 흔들리는 거 나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나스닥이 정점인 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에서는 조금 위축된 국면인데 그래도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행인 게 일본 증시 니케이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0.5% 거의 회복을 했고 유가증권 시장도 1% 중반 정도의 하락으로 좀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 시장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내일 또 빅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교역량이 18%입니다. 네. 우리가 전체 생산하는 부가치 중에 18%를 미국에 수출을 하죠. 그 18% 수출하는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고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네. 이러한 핵심 부품이나 핵심 원자재, 특히 자동차 같은 완성품은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미국의 GM이나 크라이슬러 같은 업체를 포드랑 경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도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또 이런 나름대로 내구성만 미국 차가 좀 강할 뿐이지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면에선 한국 차가 좋다는 것, 또 가성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사는 건 미국 소비자들도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우리가 수출 규모가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8%에서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됐든 동남아 시장이 됐든 다른 시장에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겁니다. 물론 이 일본 같은 경우 3%씩만 빠지는 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나마 좀 나은 것이죠.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결정이 현지에서 나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 관심이 거기에 많이 몰려 있고 투자자들도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지난 연말에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국가 신용등급도 강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내일
빠른 결정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 내에서 지금 같은 혼란 속에서도 꼭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M&A죠. 이번에 애경그룹의 그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M&A 대상이 됐고요. 유일로보틱스도 이번에 M&A 대상으로 이 나중에 이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경그룹의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애경그룹 자체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애경산업이라는 알짜배기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경산업은 한때 이 화장품 업계의 3위까지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지금 이렇게 쌍가하게 팔 수 있다는 건 지금 매수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유일로보틱스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SK온의 미국 법인이 이 회사에 대한 콜옵션을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가 맺었던 콜옵션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일로보틱스를 SK그룹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일로보틱스는 아직 적자 회사지만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보다 크고 SK그룹이라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만들 이런 회사를 그 모기업으로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는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M&A 대상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원화 약세에 따른 여행주나 카지노주, 호텔주 등을 우리나라 내수 경기, 내수 관광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은 중국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한령 해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과 관련된 엔터주, 애니메이션 이런 쪽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좀 상관이 없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무역 부분에서 미국과 관련 없는 지역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 같은 종목들을 봐주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M&A 관련돼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표적으로 애경산업, 유일로보틱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고려아연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고려아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앞에 두 분과 좀 다른데요. 네. 이거는 상업펀드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펀드가 인수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빅머니가 들어갑니다. 네. 고려아연이 이번에 이 M&A 건에서 이 방어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 양쪽 다 한 6조 원 정도의 돈을 투자된 겁니다. 엄청난 M&A였는데요. 이번에 1차전은 이 고려아연 경영진 측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 아직까지 MBK 파트너스 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고 실질적인 최대 주주인 영풍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에 대한 임시 요청이 또 열린다면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 애경산업을 매각할 경우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이라는 회사와 또 애경케미칼이라는 회사 두 회사를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경산업이 6천억 정도 이상의 가격에서 매각이 돼야 이 현금을 갖고 당장 애경산업의 이런 당장 돌아오는 애경그룹에 돌아오는 부채를 올해 한 4,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애경산업이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경산업을 말 그대로 읍참마속에 그런 마음으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경산업을 사겠다는 그런 쪽은 뭐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나지만 화장품 3위까지 했었고 생활용품 중에 여러분도 아실 만한 당장 주방에 가보시면 거기에 애경산업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품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팔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일로봇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SK온의 미국 법인,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라인 하나를 받았는데 그 라인 하나를 갖고도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40여 개 되는 라인을 다 깔았을 때는 1조 원 규모의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SK온은 아예 유일로보틱스를 자기네 계열사로 가져가는 쪽으로 선택한 것 같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그룹이 로봇 쪽에 투자한다는 시도를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일로보틱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M&A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뭐 이 트럼프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님들이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좀 질문을 줬습니다. 저희가 나스닥 선물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관세라는 게 알고 있던 악재였고 사실 밤 사이에는 정규장에서 상승을 했었는데 나스닥이 급락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네. 건 해외에서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연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연방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방정부가 가져간 몫을 누군가는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국 소비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데 다른 미국 이외 EU나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물건들이 상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도 해고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레이오프라고 해서 당장 잠깐의 무슨 경기 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고용이 어려울 때 먼저 해고를 해버립니다. 해고를 하고 이후 회사가 좀 나아지면 다시 재고용하는 그게 이제 레이오프라는 제도인데요. 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내부적으로는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관세 전쟁이 지금 당장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말을 하지만 당장은 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이나 이런 쪽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살펴볼 텐데요. 뭐 역시나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부터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은 조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주는 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산업 분야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조선 쪽은 말 그대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호황으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나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게 1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작년 연말부터 이 조선에 대한 뭐 피크, 실적 피크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적 피크론이 난 이후에 가만히 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 조선사들이 하지 않던 시장, 즉 미 해군의 MRO 시장에 우리 조선사들이 진출을 했고 또 더 나가서 미국은 법까지 바꿔서 미국 이외의 조선사에서 우방국의 조선사에서 미 해군의 함정을 신규로 조선하는 것들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미국의 우방은 일본과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과연 미 해군의 이런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런데 일본은 너무 비쌉니다. 일본은 미국 내에서 조선사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싸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이 군함 건조 비용은 너무 비쌉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조선사들은 엄청 싸게 미 해군이 말 그대로 그 미국에서 한 대를 만들 때 그 한국에서 두 척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조선사들의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이나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무기의 첨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조선주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에겐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즉 지난 연말에 나왔던 이 조선주들에 대한 피크, 실적 피크론이 나왔을 때 이후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피크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 미국이 중국에서 조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입항할 때 150만 불의 그 수수료를 내게 하는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이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을 견제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겐 반사이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아직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또한 그리고 우리 조선주들이 그러니까 수주한 그런 배들이 굉장히 큰 배들입니다. 한 번 이 배를 만들 때 2년에 3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면 2년에 3년 정도 걸린다는 건 우리가 수주했을 때와 이 배를 넘겨줬을 때 인도했을 때의 이 그러니까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환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주들은 올해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주들도 보셔야 되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HJ 중공업, 한국 카본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약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파트너님 무슨 종목으로 선정하셨어요?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짧게 드리면 네.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매각이 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네. 경영권 프리미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거의 10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애경산업은 충분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고 그 싼 가격에 여러분들은 이 경영 최대주와 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산업을 오늘 공약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약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심리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오늘은 경제 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지수 중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두 가지가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12소비자신뢰지수입니다. 12소비자신뢰지수는 자영업자 경영, 일자리 여부 등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래의 구매 계획이나 물가 전망 등 소비 생활과 가계 수입 상태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월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약 50개 항목을 질문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측정해 수치로 나타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1950년대부터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조사연구소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표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민간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 심리가 내수 경기의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내수 경기는 미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가 느끼는 개인과 경제 상황을 알아보고 기업의 경제 활동이 어떤지를 읽으면서 시장의 종합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 읽어낸 분위기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다른 지표들이 좋아도 소비자가 앞으로 지갑을 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소비자의 결정이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금 다른 지표들이 안 좋아도 소비자가 지갑을 열겠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경기 상황이 활발해질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다고 느낀다는 것이고 100보다 낮다면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지수가 낮아진다면 미국 달러의 가치와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고 파악하고 달러는 약세,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은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올라간다면 반대가 되는데요. 달러 가치와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가능성도 커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경제 트렌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담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데 이 미국이 이제 일부 국가 품목을 넘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상호 관세도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25%였죠. 그러니까 일본 24%, 유럽연합 20%에 비해서 좀 세게 매겼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와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 미치는 그 파급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새벽부터 숨죽여서 봤습니다. 사실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네. 지금 뭐 예상한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관세 폭탄이 예. 나왔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뭐 보편 관세가 10%. 예. 이거는 이제 4월 5일부터 시행되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가 추가로 네. 뭐 이게 추가로 이제 부과되는데 이거는 이제 4월 9일부터. 그래서 저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표가 이제 트럼프가 발표할 때 네. 가지고 나온 표인데 직접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다 평균 내보니까 미국의 수입 금액이 3조 3천억 달러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좀 가중해서 보니까 한 2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효 관세율이. 소위 금액 가중 실효 관세율이 25%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현재가 3 내지 4%예요. 조금 높게 보시는 분들은 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4.5%도 네. 보는데 한 4%라고 치고 4%에서 25%니까 21%포인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예. 그리고 월가에서 봤던 것이 한 10% 언저리였어요. 25%가 아니고. 그런데 25%가 나왔고 25%의 관세율은 잘 아시는 1930년 미국 대공황 때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스무트 위원과 홀리 위원이 저기 해서 발효된 관세가 예. 그때가 18%에서 2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5%포인트 이상이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무역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사실상 이게 만약에 그대로 연말까지 유지가 된다면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바로 침체로 들어갈 거고요. 아무리 미국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둔화되고 뭐 소비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네네. 경기 침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압로 인한 피해를 흡수한다고 해도 아마도 PCE 물가나 CPI 물가가 3%포인트 이상 올라갈 겁니다. 예.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5 내지 물가 상승, 6%. 압력, 뭐 인플레이션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네, 생각. 만약에 그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그냥 직행하는 그러한 열차가 지금 출발을 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거 보면서 이제 한국이 미국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맺었던 FTA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백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사실상 관세가 0%였는데 이게 이제 크게 우리가 다가올 것이다 체감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언급해 주셨듯이 미국도 이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바보가 아니라면 예전에 일개 행정부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 효과사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어떤 데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곡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 빚 부담이 엄청나고 그래서 관세를 어떻게 해서 때려서라도 세수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런 거 좀 조금 더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미국의 관세 부과의 목적은 이번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세수를 대체하는 부분 네.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70-80%는 미국 국가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강조했듯이 상대국 보고 이제 환율을 뭐 그대로 둬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그냥 미국의 공장을 갖고 들어오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없다. 방법은 없다. 예. 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70~80%의 관세 부과의 목적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것이죠. 일자리 그리고, 창출. 그리고 왜 그렇게 높은 관세율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관세율을 어제 발표했느냐. 미국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지금요? 정부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그냥 어영부영 지그재그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특히 무역 적자국 소위 더티 15 15개 국가 어제 발표된 국가 중에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그 미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삼거나 아니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많이 안겨다 주는 15개 국가, 한 20개 국가에 대해서는 빨리 공장을 갖고 들어와라 예. 라는 이제 그 신호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건데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협상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미국이 이 관세율을 계속 유지를 했을 때 경기 침체로 미국이 직행되는 것을 모를 리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갔다가 이제 경기 침체로 가겠죠. 이 과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의 기간을 가능한 한 미국도 짧게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관건은 앞으로 이제 상대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해서 유럽, 일본, 중국 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운명이 올해의 운명이 혹은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운명이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무역 통상 전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 뭐 유럽 연합, 캐나다, 중국 다 대응을 하고 있고 멕시코만 약간 우리는 뭐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환율 그리고 금리, 투자 심리 이런 부분 이제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지 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네, 어제 관세 폭탄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를 뭐 고민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국 모든 국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응에 네.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 25%의 실효 관세율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 관세율,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최적 관세율이 있을 거거든요. 최적 관세율이 아마도 10에서 한 12%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좀 낮게 보는 데가 이제 8%고 예. 아무튼 10%라고 치고 그러면 이 15%의 15%포인트의 이 그 허세 관세율, 추가 관세율을 얼만큼 어느 속도로 빨리 떨어뜨리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15%포인트의 그 어마어마한 관세율의 조금 그 해결, 협상 부문.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4월을 비롯해서 5월 혹은 2025년 전체 세계 경기 또 우리나라 경기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기가 이 관세의 협상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많은 국가들이 이제 뭐 바빠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예.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패키지로 이거는 뭐 한 산업, 한 섹터에서 지금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패키지의 협상 방안을 가지고 도출해서 미국에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 속도에 따라서 올해 경기 또 4월 특히 이제 4월에 금융시장의 흐름이 조금 판가름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뭐 기업들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어렵다고 하는데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그 심리를 좀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오늘 이제 발표된 상호 관세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리 이제 그 부과가 됐던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있고 뭐 나중에 또 의약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도 자동차 부품에 있고요. 반도체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업종 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세우고 이거를 바라봐야 될까요? 답답한 마음이긴 하지만요. 예. 네, 결국 뭐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네. 3월 24일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랑 나란히 서서 발표했던 31조 투자.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답인 것 같고요. 상당히 뭐 정답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아픈 정답이죠. 예. 공장이 빠져나가고 수많은 일자리가 미국에 뺏기는 이제 그러한 패키지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산업별 명암은 그 패키지에 달려 있다. 또 개별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 네. 계획에 투자 계획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아마 관세를 깎아줄 리는 만무하고요. 아마 이제 확약서를 문서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사실은 오늘 주가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이미 피해가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던졌기 때문에 네. 곧 관세율의 면제를 받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또 가전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가 있는 그러한 우회 수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그러한 부분들을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당사국에게도 강요를 하고 네. 또 거기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에게도 강요를 할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제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산업들도 명암이 엇갈릴 것 같고요. 그 순서대로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는 줄 협상으로 인한 그 해결 그리고 수습 그리고 관세율의 하락, 면제 이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앞으로는 남은 게 호재만 남은 것 같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요? 호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아픈 호재지만 예. 산업공동화라든지 인력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픈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호재가 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도 이 관세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세 관세율이 15%포인트 이상 지금 붙어 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업종이 분명히 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중국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네. 조선이 가장 탑픽일 것 같고요. 수혜로 본다면 그리고 전력기기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겹호재를 만나는 지금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지만 앞으로는 호재성 재료가 더 커질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박사님 발언을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안심되는 흐름인데요. 사실 충격은 초반에 좀 세게 오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잘만 조율을 하면 그 충격이 좀 사그라들면서 맞습니다. 호재로 좀 바뀔 가능성들이 있다. 네네. 오늘 현대차 기아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지러운 판에서. 그렇습니다. 예, 좋은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지혜를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월 초부터 굉장히 좀 어지러웠어요. 공매도 재개 이슈도 있었고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을 좀 감지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 귀환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왕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으니까 연기금은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변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네. 관세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듯이 네. 비현실적인 목표를 던져놓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방을 보여주고 지금 거기까지 지금 나온 예, 거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이제 부드럽게
협상에 들어갈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겠죠. 별안간 협상을 중단하고 판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런 네. 과정이 줄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수급 변화도 그 뉴스에 따라서 그 이벤트에 따라서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종잡을 수 없는 수급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요. 네. 누구도 이 궁극적인 그 결론을 예측해서 예단해서 꾸준하게 매수하거나 꾸준하게 매도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연기금이랄지 또 국내 시장을 접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모두 정말 널뛰기를 하는 수급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조금 그 변동성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뭐 받아들이고 그 변동성을 최대한 트레이딩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고 이것저것 귀찮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것은 트럼프의 허세다. 그리고 조금 전술적 관세율이 지금 발표된 관세율이다라는 네. 것을 조금 믿으시고 예. 앞으로 해결되는 방향, 좋아지는 방향을 조금 좌표를 찍고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께서 허세 관세율, 전략적인 관세율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는 좀 시계를 넓게 비춰보면 좋아질 것은 맞는데 당분간은 못 말리는 밀당은 좀 계속되지 네, 않을까. 네. 그에 따른 수급의 불확실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변동성 파고는 우리가 좀 제 시각 좀 잘 좀 견뎌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 좀 중요해 보이고 박사님 내일 그 국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슈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내일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네, 뭐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뭐 저는 불확실성의 해소, 또 거기에 따른 환율의 안정, 또 외국인들의 태도의 우호적인 접근, 한국 시장에 대한 조금 수급의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내일을 기점으로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그 관세 이슈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산접해 있는 상황이고 정적 리스크까지 이제 내일 결과를 보고 또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이거는 지금은 예측 불가한 그런 영역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세 충격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정책적인 좀 뒷받침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대담한 대담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 있을 때 꼭 모셔가지고 그 시세를 판단하고 경제를 좀 분석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의 사치품 테리프스, 관세 폭탄 맞은 허드 맥도날드 제도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트럼프 손에 들인 건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그렇게 잘 보였는데도 25% 폭탄 관세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그리고 비관세 장벽까지 요소까지 포함 후 절반으로 깎아줘서 트럼프 미국은 친절하다. 이젠 니들도 많이 컸다 아이가.
러시아발 관세 폭탄 플러스 알파, 삼성바이오로직스 군계 일학 생물보안법 통과 가나입니다. 뭐 많이 주저리 써놨는데요. 관세 폭탄에 대한 얘기죠. 자, 트럼프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리고 대통령도 뭐 자기가 링컨 대통령도 존경하고 누구도 존경하는데 예전에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관세 폭탄을 부과했던, 물론 트럼프와는 완전 다른 시대의 흑백 TV 시대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때 뭐 관세를 뭐 부과를 많이 해서 자기가 관세의 왕을 따라하고 싶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물론 그런 시대적인 그 어떤 차이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때는 대부분의 수입이 다 관세였고 지금은 소득세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금 그 캐시우드가 보여주는 자료가 그거잖아요. 과거에 엄청 오래전에는 다 수입이 관세였던 시절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소득세로 지금 관세의 수입을 대신하는 그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옛날에 그 상황만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그 캐시우드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균형점을 맞추는 어떤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맥키니를 가장 존경하고 테리푸스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평가한 트럼프의 이 사치품 놀이에 이 주식시장은 시뻘개지고 있다. 그렇죠? 뒤에 이 미국의 주요 종목들은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 트럼프는 그래도 아주 즐기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올라왔죠. 자, 이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그 저기죠, 이젤 있죠, 이젤. 원래 그 미대생들이 그리잖아요. 미술학원 가면 원래 이 판이 너무 커가지고 트럼프가 등치가 크긴 하지만 이게 워낙에 한 그 판이 굉장히 많은 국가가 써 있어요. 이건 마지막 그 판때기여서 조금 써 있는 거고, 다른 판은 이게 2배 정도 써 있거든요. 그게 한 7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젤에 놓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로즈가든이라고, 그 요즘에 맨날 그 안에 뭐 테이블 놓고 막 회의하고 젤린스키랑 싸우고 거기가 아니고, 거기 실내고 행정섬하고 막 이런데, 오늘 로즈가든이라고 야외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2기 행정부를 그 맞이한 이후에 처음으로 야외에 갔어요. 로즈가든이라고. 뭔가 이 중요한 광복절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주장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자 외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특별한 장소로 이제 로즈가든을 섭외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원래 이 판을 이젤에 놓고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다 판을 이게 트럼프가 들고 있잖아요. 그 등치가 그렇게 큰데도, 트럼프가 등치가 엄청나게 큰데도 판이 작아 보이지 않으니까 판 자체가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 판의 그 마지막 판입니다. 그 마지막 판인데 이제 7판을 막 다 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만 들었고 7판은 이렇게 그 사진 자료로 해서 이제 백악관이 배포를 했죠, 온라인으로. 근데 맨 마지막 판에는 이제 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한 10개 미만이 써져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맥도날드가 뭐냐, 이게 햄버거에 관세를 부과한 거냐?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칸이 2개가 있죠. 어떤 7장에서 어떤 그 칸이든 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관세 장벽, 뒤에 나올 건데,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포함해서 미국 수입품에 대해,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그 나라가 매긴다고 지금 미국이 판단한 그 관세고, 그거에 대응하여, 이 노란색은 미국이 그거에 대응하여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이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 자는 보니까 노포크 아일랜드라는 곳에 S가 묵음이죠. 네, 영어를 잘 모르고 58%여서 이 절반으로 나누면 딱 29죠. 대부분 이렇게 했거든요. 대부분 이런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이 부과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관세의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거죠. 나는 관대하고 미국은 친절하다. 미국이 얼마나 친절한지 봐라. 야, 너네 매기는 관세에 우리 반토막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친절해. 이런 걸 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 정도 부과받는 나라들은 그대로 그냥 10% 이제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얘네는 반토막이 아니라 10%는 최저 미니멈이라 그 이하로는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부과받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5%까지 안 해줘요. 무조건 기본 베이스는 10%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허드 맥도날드 제도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가 아니라 벌써 이 발빠르게 DC 인사이드, DC인들께서 올려주셨어요. 재밌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갤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 갤러리에 올라왔는데 자, 허드 맥도날드 아일랜드는 무인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세가 10% 부과되는 허드 맥도날드 제도 주민들의 일상 해가지고 지금 올랐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일상이에요. 이분들이 주민들이세요. 여기 주민들은 펭귄과 물개들이 주민분들이시거든요.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지금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인도기 때문에. 자, 뒤로 가볼까요? 2장 더 있는데 무인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섬입니다. 맥도날드라는 이름은 그 우연히 햄버거 가게랑 겹치는데 그 햄버거를 파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지금 물개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한국과 교역국입니다. 한국과 교역국이에요. 한국이 이 허드 맥도날드 제도로부터 수입한 이력이 있고요. 수출한 이력은 없습니다. 근데 무슨 품목을 수입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수입했던 이력이 있는 한국과의 정식 교역국이에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관세를 부과받았다. 저 제도도.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딱 손에 책을 먼저 딱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그 판례를 이제 이제래 하려다가 바람이 불어서 들기 전에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에 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 관세를 부과한 거죠. 바로 여기에 Foreign Trade Barriers라고 써져 있죠. Barriers는 장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무역 장벽이에요. 근데 이 무역 장벽이요. 멕시코 장벽이라는 실무 장벽도 쌓기 좋아하고 이렇게 무형의 장벽도 쌓기 좋아하는 장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한 연설하면서 문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게 미국 무역부에서 발간이 된 건데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볼까요? 아까 전에 무슨 50% 몇 프로 일단 이거 우리나라 속한 걸 보죠. 자, 중국이 67.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뭐라고 그랬죠? 이쪽이 상대방이 미국에서 보기에 상대방이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너네가 우리 거를 수입하면서 매긴 관세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중국이 67. 자, 우리나라는 중국에 반 해준다. 34. 다 지금 절반이에요. 대략 보시면 베트남 90이죠. 절반으로 나와서 46이고 타이완 64죠. 30이고 재팬이 46이고 24고 지금 EU가 40, EU도 40, 20이고 대략적으로 다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을 이렇게 해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친절하니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대요. 근데 어쨌든 친절하고 뭐를 떠나서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우리나라랑 우리 미국은 FDA 협상을 맺어가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습니다. 0%예요. 근데 50%를 부과한다고 지금 해놓고 우리는 그러면 25% 반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0%를 부과한다는 곳에서는 미니멈이니까 더 이상 깎아주질 않고 나머지들은 다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 같이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스리랑카 88%인데 44%로 깎아주는 되게 많이 깎아준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후진국일수록 높습니다. 사실. 이건 사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금 캄보디아, 스리랑카, 무슨 방글라데시 이게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 살고 막 벌레 많고 막 그 지금 저 보건도 잘 안 된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미국의 관세 높죠. 왜 그래요? 그 나라들은 못 사니까 거기서 만드는 생산품이라고 해봐야 품질도 엄청 떨어져서 만약에 그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만든 제품에 관세 부과 안 하면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 다 기아 상태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하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했고 다 죽어간 나라 인도주의적으로 했고 이 나라들도 자기네들은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딱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러겠죠. 와,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다. 왜냐하면 나라의 경제 상황 절대 안 봤으니까. 와, 딱 수치만 보네.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소국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거죠. 지금 스리랑카라는 나라,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지금 뭐 개발도상국 수준도 못 올라왔는데 여기서 관세를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그러면 상호주의로 해버리면은 그 나라들은 아예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높은 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 그 책에 있잖아요. 책. 그 무역장벽이라는 무역부에서 내놓은 책에 있습니다. 바로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 개념을 넣은 거예요. 아까 FTA가 저기 돼가지고 우리가 50%나 부과한다고? 그렇게 많이 부과할 리가 없는데 한국은 그러잖아요. 근데 비관세 장벽이란 개념이 있는 겁니다. 논 테리프 베리어스. 그러니까 관세만 넣은 게 아니라 단순 관세가 아니라 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비관세 장벽이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쿼터, 수량 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보 조달.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절차를 통해서 관세 수치로 나오는 것 이외에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까지 수치로 적용시켜서 우리나라는 50%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다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수치 공식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냥 트럼프가 저렇게 한다니까, 미국 행정부가 저렇게 내놨다니까, 저 자료를 저기 미국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뭐 우리나라는 그래 50%니까 25%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거기 비관세 장벽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맥킨리를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1900년대에 이거를 지금 끌고 온 건데 그 당시에는 GDP의 1.2% 이상, 그리고 19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임포트, 수출의 30%가 다 관세로 지금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관세로 벌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제 트럼프가 1기를 맞이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초반에 때린 것들 있죠. 초반에 세 나라를 때렸잖아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요소별로 했죠. 자동차, 스틸, 알루미늄.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된 거는 요 자동차 여기 플러스 알파 상호관세는 안 돼요. 여기다 상호관세까지 플러스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70~80%예요, 그러면. 지금 스틸, 알루미늄, 오토에 저기 한다는 25% 있죠. 거기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플러스 알파는 안 돼요. 그것까지 포함은 안 되는데 어쨌든 차이나, 캐나다, 멕시코, 오토, 스틸, 알루미늄을 다 합친 관세를 여기 녹여냈을 때 이제 GDP의 한 0.2, 0.4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쪽에 비판이 있다고 했죠. 한쪽에 이런 너무 1900년대 시대 상황이 전혀 다른 데 거를 끌고 왔냐. 하지만 트럼프는 그때 것까지 끌고 와서 이 지금 관세로 벌어진 수입이 아예 바닥이기 때문에 관세를 제대로 올려가지고 예전에 받은 것만큼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캐시우드 말대로 균형을 맞추는 걸로 가는 게 난 올바르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소득세가 깎아지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살며시 지금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동안 완전 바닥이죠. 관세로 인한 수입이 바닥이에요.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맥킨리 모델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고 4년도 모자라가지고 오바마 나와라. 우리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나 3선을 하겠다. 이런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4년, 8년, 12년 계속 이어가고 싶으니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까지 나왔죠. 러시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자, 러시아는 따로 지금 공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젤린스키를 그렇게 쳐냈다가 이제는 푸틴한테 화났다고 했죠. 푸틴이 만약에 빨리 트럼프가 지금 제시한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무려 관세 500% 나왔습니다, 이거. 자, 500%짜리 준비하고 있다. 지금 미국 상원 하원 완전 갈라져서 싸우는 거 아시죠? 어제 민주당 상원의원 한 분이 25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연설을 해서 최장 연설을 그 기록을 깼다고 해서 막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콧방귀 꼈죠. 그 25시간 기록 깨면 뭐해? 우리는 아무 듣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여기에선 또 합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원에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트럼프의 합의안에 푸틴이 빨리 합의를 안 할 경우에는 500%짜리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 500% 관세가 튕겨나가요. 러시아와 협력하는 그 나라들까지 다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러시아의 탄화수소랑 우라늄 구매를 하는 모든 국가에다가 5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지금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러시아도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이게 바로 지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서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합의를 하고 있네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폭탄을 이제 직격탄으로 맞았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29% 지금 올라서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격차를 벌리면서 3위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럼 이 관세 폭탄을 비켜나간 것인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생물보안법이 지금 나오죠. 자, 생물보안법이 작년 말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상원 표결에서 부결됐어요. 그 상원 표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은 올해 바로 시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까 그 관세표에서 가장 관세를 많이 매긴 나라는 차이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다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트럼프가 밀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5년에는 될 거라는 지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보안법 자체가 나온 게 중국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게 통신 쪽에도 있는데 중국이 그 바이오테크나 뭐 이런 거 쓸 때 그 유전자 게놈 정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빼가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려 바이오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로 나눴는데 A에 보면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경쟁자인 우씨 바이오로직스, 우씨 앱틱 이런 회사들이 속해 있다는 거죠. 바로 CDMO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아예 악당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악당이라는 어제 표현을 썼죠. 악당같이 행동을 한 국가에게는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바로 이게 악당 같은 기업이라고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는 아예 A그룹에다가 딱 박아놨는데 이 A그룹의 5개가 전부 중국 기업이에요.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겠죠. BGI,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우씨 앱틱, 우씨 바이오로직스. 전부 다 CDMO 아니면은 중국 유전자 기업, 게놈, 생명과학회사, 뭐 그 회사의 자회사 막 이래요. 이 5개가 완전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보안법이 사실상 이름을 바꿔야 돼요. 중국 생물보안 죽이기법 뭐 이런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지금 어떻게 됐냐? 마지막에 자 9월 9일 날까지 잘 나갔어요. 한 번에 다이렉트로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12월 17일 날 여기서 떨어져서 연내 통과가 불발됐어요. 상원만 통과됐으면 됐었는데 12월 17일 날 일단 일단락이 됐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글로벌 바이오 CDMO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CDMO, 뭐 CDMRO, CDO 다 이런 개념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CDMRO 기업이에요. 연구 개발부터 무슨 뭐 처음에 뭐 세포주를 배양시켜 주는 것부터 생산부터 다 해주는 기업인데 자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 점유율 2023년도인데 스위스의 론자가 25.6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 합치면 25고요. 론자 다음에 2등이 바로 우씨 바이오로직스가 12.1입니다. 캐털란트가 10.1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위죠. 아까 전에 우려 바이오 기업 A그룹에 우씨 바이오로직스가 속해 있잖아요. 생물보안법이 통과돼서 우씨 바이오로직스를 만약에 눌러버리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9.9 이거 여기서 우씨 바이오로직스 12.1을 다 가져올 수는 없어도 일부분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론자에 이어서 2위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2025년에는 굉장히 높고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씨 바이오로직스의 그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폭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군계 일학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워렌 버핏이 저번에 했던 말이죠. 이빨 요정은 돈을 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이가 이빨 빠졌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자고 일어나면 이빨 요정이 베개 밑에 동전을 넣어줄 거야. 이빨 요정이 진짜 동전 넣어주나요? 누가 넣어주나요? 부모님이 동전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빨 요정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결국 이빨 요정은 무인도의 펭귄도 도와주지 않았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의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위브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번 주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한 주라서 참 복잡한데요. 다음 주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네. 것에 한번 알아보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도 전망치인데 오늘 관세에 대한 상호 관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일단은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지금 저희 힘듭니다. 지금 거의 뜨는으로 세다가 네, 그죠. 막 볼 게 그러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도 되게 늦게 나와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온 거 가지고 엄청 쫄고 있다가 시장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많이 이런 떨어지진 식으로. 않네요, 근데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저희가 2,436인가에서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PBR 0.8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딱 거기에요. 2,436, 36, 37. 2,437포인트. 네, 예. 여기서 어, 딱 잡고 턴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그때 외국인들은 파는 것도 별로 없고 네네. 네,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성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낫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럴 때 못 잡아주게 되면 매도가 좀 커지겠죠.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잡아주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한풀 낫네 뭐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저 중요한 거는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네. 벌어지는 얘기고 지금 정확하게는 10% 포인트 플러스 25포인트 25%잖아요. 10% 기본에다가 그렇습니다. 플러스를 해서 우리나라는 25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이 수치와 가지고 거의 보통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높았는데 다른 국가랑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할만하다. 또 높은 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할만하다. 뭐 이런 그런 쪽들. 생각을 네. 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 주력이라고 하는 품목들 반도체 네. 그리고 또 의약품 그리고 또 뭐 굴이나 목재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은 약간 좀 비껴갔다. 물론 다음에 얘기한다고는 하겠지만 따로 얘기할까요? 품목별로 얘기한다고는 하겠지만 이걸 왜 그러냐면은 뒤에 칩스법 있잖아요. 네네. 칩스법 관련된 쪽에서 자 이거 우리가 적게 줄 텐데 그 대신 관세 깎아줄게 뭐 이러든가 약간 좀 또 협상의 도구로 쓸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반도체는 지금 현재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자기네 기반을 안 갖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여기다 만약에 반도체 관세까지 딱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지금 기반이 미국에 만든 것도 없는데 여기서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쵸. 예. 그러면 지금까지 후원했던 당신 후원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기 그쵸.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압박이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게 되면 그들이 필요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관세를 쉽게 못 매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것들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일단 가능은 한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러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쪽들의 반도체들도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는 거는 약간 지금 리스크 오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시간으로도 뭐 급하게 하락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지. 네. 이쪽은 아직 그래도 생각보단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세론식으로 네. 이벤트가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조금 느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외국에는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코스피가 지금 1%대로 낙폭 많이 줄었고 코스닥은 지금 거의 약보합까지 왔습니다. 네. 0.1%대까지 왔어요. 일단은 반도체 오늘 삼성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전략적 목적으로 인한 관세 면제 품목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따로 빼서 관세 이야기 자동차처럼 따로 네. 관세를 부과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봐야 그러면 될것 말씀해 같습니다. 주신 것처럼 미국에 와서 투자하고 생산 시설 만들면 반도체는 관세를 조금 면해줄게 이런 식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 예측이죠. 예측인데 그렇게 나가는 그쵸. 과정 예. 쪽에서 변화를 트럼프 받을 마음 거고. 알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네. 칩스법에서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선 아, 당근이었지 않습니까? 칩스법 지원금을 안 네, 주고. 네, 대신 그 관세 안 매길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신 그게 현실성 있네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오케이 쭉. 그럼 관세 때리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러면은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칩스법 지원금을 안 주고 네. 관세를 조금 깎아준다라고 네. 하면 네.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정 자산 투자가 이제 들어가는 것과 이제 미국에 네네. 공장을 짓는다는 것들이 그런 쪽과 그리고 또 아니면 계속 앞으로 해서 뭐 몇 년간 관세를 묻는 것과 거기서 이제 수지타산을 비교할 것 같아요. 취소 게임 이걸 예. 부등호를 쳐봐야 된다. 네. 근데 아마 지금 그래도 어차피 미국에서 많이 쓸 거, 뭐 운반 비용이나 아니면 모든 걸 좀 커버를 한다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걸 또 바라면서 뒤에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현대차처럼 공략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본보기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는 솔직히 이제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하나의 현대차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는 미국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있을 텐데 이게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여기서 만약 관세를 본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호재를 생각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쵸.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또 외부에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딱 보게 되면 이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쵸. 쪽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관세에 대한 부담은 또 나오겠죠. 다시 또 미국에 네. 짓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감안했었을 때 미국 쪽에 들어오는 쪽으로 그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만약에 넉넉했으면,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이렇게 플레이어가 많았다 그러면 아마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이번에도. 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 그렇네요. 보니까 오히려 조금 어쩔 수 없이 쟤들을 협박을 할까 위협을 할까, 달랠까, 계산을 하고 있겠네요. 예. 그런 쪽에서의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세는 어쨌든 뭐 이재용 회장이든 삼성전자가 대응을 준비를 하고 최태원 회장 SK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 자,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아마 화요일 정도에 지금 뭐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예상치 나오고 있나요? 지금 실적은 물론 이제 지난 분기 네. 그리고 또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별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낫긴 낫네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은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은 전분기 모습. 대비해서는 예. 그런 모습들 쪽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최근에 외국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지난 2월달 중반부터 돌아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꺾은 거 아니냐 쪽에서 5조 조금 넘길 걸로 시장 컨센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5조대. 근데 지난 분기가 6조 5천억 정도. 네네. 이것도 생각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3분기까지는 그나마 선방, 그러니까 3, 4, 1 이렇게 3분기가 좀 연속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네네네. 이런 구조 쪽에서 그 1분기가 제일 안 좋아지는데 그 1분기 안 좋아지는 실적 가지고 시장이 또 충격을 받겠느냐. 그거는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한 3분기 연속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외국인들 정리하고 매도하고 그다음에 주가도 안 좋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올해 1분기가 안 좋게 나오는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는 방향성을 갖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좀 턴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러니까요. 쪽으로. 예. 어쨌든 조금 실적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감이 좀 있고 네. 기대치도 높지 않고 저희가 그죠? 예. 삼성전자 지난 분기가 1분기가 뭐 그다지 뭐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자체가 일단 없으니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HBM 이 메모리 쪽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하겠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분위기는 기대를 마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 거기 기대는 말고 우리 앞으로 잘할 거에 대한 얘기를 네네. 좀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HBM 쪽은 뭐 삼성에 큰 무게를 두는 쪽도 아니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1분기 때는 한 작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네.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이 정도 부분. 왜 그러냐고 했을 때는
일단 미국이 중국의 수출 규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함께 조금 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더 영향이 큽니다. 네. SK하이닉스는 거의 만든 HBM 다 엔비디아 쪽으로 그쵸.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그 외에 국가 쪽, 그 외에 수요처를 반영한다는 쪽들은 삼성전자겠죠. 그런데 HBM2 이상으로는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면 이거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럼 그거 말고 다변화를 조금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조금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예전에는 플레이어가 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 쪽까지만 봤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도 이제 잘한다라고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된 모습들이죠. 그렇죠. 네, 요거는 아무래도 이번 HBM 쪽에서도 영향을 받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이랑 경쟁하는 레거시 쪽은 어떨까요? 여기도 쉽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네. 중국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뭐 CXMT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경쟁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 흐름들이죠. 네네.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들마저도 가격을 올리네요. 네, 그런 동향을 봤었을 때 그만큼 이제 재고가 많이 소진됐고 거기다 이제 또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쪽의 반증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현재 되게 좋습니다. 솔직히 네네, 그쵸. 주가는 가다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상황상으로는 낸드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지금 업체들 샌디스크나 모든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거 가격 올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하반기에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괜찮은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업황이 개선되는 걸 지금 주가가 전혀 못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일단 턴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관세 얘기 때문에 한번 6만 원대에서 주저앉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조금 잦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빠르게 돌아갈 수는 있겠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게 좀 나와주느냐 여부와 함께 네.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같아요. 네. 이게 네네네. 확인이 돼야 맞아 우리 삼성전자에 파운드리가 있었지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게 되면 있었죠. 있었죠. 예, 과거형입니다 지금. 네. 네. 작년에 한 2조 대 손해를 보다가 올해 잘못하게 5, 6조 대 손해를 볼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해놓고 장비 갖추고 있는데 그냥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역점이 차량용 반도체 같아요. 그쪽에서 자기네 브랜드 엑시노스 달고 확 좀 끌어내겠다라는 쪽들인데 여기 연결되는 쪽이 이제 테슬라고 이번에 또 중국에서 열심히 세일즈했던 게 그러니까요. BYD, 샤오미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었을 때 혹시나 거기서 좀 수주를 받아서 성과가 돌아가기 시작하다 그러면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파운드리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의 여부도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이번에 실적 발표는 숫자는 크게 기대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네. 근데 이재용 회장도 중국을 가고 네. 뭔가 새로운 인사도 영입하고 이러면서 지금 삼성이 약간씩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면서 주가도 약간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서야. 예. 네. 이제서야. 네. 네. 이제서야. 예.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 개념으로 보자 말입니다. 삼성전자 어쨌든 한 5만 원 선은 어쨌든 바닥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잖아요. 네. 5만 원. 그 아래로는 떨어뜨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네. 매입을 하든 하면서. 그러면 지금 6만 원대까지 갔다가 잠깐 정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위에 계신 분들 너무 많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드하고 가져가는 게 괜찮을지 네. 아니면은 안 계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사는 건 6만 원 아래에서 사는 건 어떤지. 그러면 제가 반대로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앵커님 좀 사시겠어요? 지금 57,000원대 좀 되는데 네. 사시는 거 좀 어떻습니까? 더 빠른 걸 찾고 싶겠죠. 그렇죠. 네. 다 이런 심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좋고 네. 손에 안 보는 거 알겠는데 지금 이제 약간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네. 그럴 때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네. 좀 더 다변화된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많지 않겠냐. 지금 네. 얼굴 표정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사긴 사야겠는데 왠지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지금 거의 박스권입니다. 5만 원, 네. 6만 원대. 이제 6만 원대 안착해서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네네. 그게 꺾이지 않고 확장세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 반영하는 정도까지는 계속 또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또 메모리 업황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들이 네. 모건 스탠리 쪽을 차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쪽은 여전히 업황이 다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반도체 가격들이 상승해서 턴하게 되면 저도 3분기까지는 이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3분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게 2분기, 2분기 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4, 5, 6, 그러니까 6, 7, 8, 6월, 7월 그러니까 여름 때까지는 일단 적어도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탄력적으로 가서 혹시나 레벨이 쭉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전략을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일단 이거는 또 가정이죠. 가격이 이제 거기서 다 올라오다가 멈춘다라는 네. 쪽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봐가면서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들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둘 수밖에 없고 오히려 네. 지금 그거보다 밀렸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 낫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장 중요하게 내 전략적 자산으로 삼는다. 그러면 매수가 맞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또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LG전자도 다음 주에 아마 월요일 정도에 잠정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네. LG전자는 실적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물류비가 네.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오늘은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LG전자 5% 넘게. 이건 아무래도 관세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멕시코에 공장도 있고 이런 거 그러면 LG전자도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LG전자의 결단이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장 부품 쪽으로 VS 사업부 쪽으로 좀 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쪽들은 아마 어차피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인건비 싸움과 위치 싸움으로 인해서 들어간다고 보게 되면 이거는 미국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답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상황, 그 높은 인건비와 그쵸. 높은 또 유틸리티라고 그러죠. 이런 쪽들 다 생각하게 되면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전이 또 마진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왜 주가가 오늘 못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네. 일단은 지금 한 7만 원대 밑으로는 좀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관세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쪽에서는 만약에 그럼 미국에서 뭐 월풀이나 또 이제 들어가는 업체 자리 잡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LG전자가 여구회로 들어간다 그러면 25%보다 그러니까 남들은 LG전자는 25% 올라가서 들어오는 거고 그쵸. 그들은 그냥 비교한다 그러면 그들한테 기회가 더 있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가전 쪽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다 또 이제 TV 쪽도 그래요. 근데 TV 쪽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 소비자들이 다 뒤집어 비싸게 할 그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TV 업체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예. 거기다가 또 지금까지 TV에는 판매는 거의 삼성, LG가 LG, 거의 다 둘이, 했었는데 예, 그쵸. 거기다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은 더 비싸잖아요. 관세율이. 네. 중국 거는 안 받겠죠? 중국 거는 이번에 합치게 되면 뭐 40% 관세 물고 들어오는데 그쵸.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하더라도 네. 좀 인식이 좀 그렇겠죠. 그쵸. 그러니까 좀 가성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아유 그냥 1, 2년 뒤에 받고 보던 거 보겠다 이런 심리까요? 그러면 이제 큐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전 그러니까 HA 사업부, HE 사업부 이런 쪽들은 약간 좀 생각보다 좀 주춤하겠다 이런 쪽들인데 그러면 살을 게 이제 VS 사업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쪽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기차나 이런 쪽들이 살아나야 좀 강화될 그쵸. 쪽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숙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뭐 실적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목을 뭐 삼성전자, LG전자 누가 먼저 10만 전자 갈까라고 제목을 했는데 둘 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직은 힘들어요. 뭐 이런 분위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관세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또 내일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있는데 완벽 정리를 하면서 미리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아시죠? 내일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헌재에서 허용을 했고요. 일반인 방청객도 20석,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허용을 했는데 이걸 지금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해서 20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경쟁률이 지금 3,750대 1. 관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한 몇백 대 1 경쟁률이었는데 오늘 5시까지 신청받는데 경쟁률 아마 더 올라가겠죠. 10,000대 1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내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내일 헌재 주변, 안국역 주변은 진공 상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 안국역 인근에 이 진공 상태, 이 경찰 차벽으로 다 막혀져 있고요. 주변에 이 골목들로 다 들어갈 수 없게 통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안국역 주변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진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내일 재택근무하기로 했고요. SK에코플랜트, SK에코에너지 엔지니어링도 안국역 근처에 있거든요. 이 두 회사는 그 전에 이미 이 헌재 판결이 일자가 나오기 전에 공동 연차일로 지정을 해놨고 GS건설 본사도 안국역 근처에 있고 이런데 직원 재택, 대한항공도 휴가를 권고하고 이런 상황. 문화행사도 올스톱입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다음 주에 가셔야 돼요. 8일로 연기됐고요. 궁궐, 미술관 다 휴가 납니다. 일단 긴장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마 이 시간쯤에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11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파면 여부가 나올 텐데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이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11시에 시작이 될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이 탄핵 결정문이 61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읽어내려가는데 28분이 걸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주문을 읽으면서 끝났습니다. 결론이 났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더 늘어났습니다. 89쪽의 페이지였고 근데 소요 시간은 더 짧았어요. 21분.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읽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장일치로 나오게 되면은 주문을 제일 나중에 읽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읽는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기각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엔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각하일까요? 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최소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탄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명이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 있어서 8인 체제죠. 8명 중에 이제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대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고요. 기각하게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3명 이상이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내면 기각이 되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덕수 국무총리 얼마 전 때 이런 기각이 결정이 됐고요. 5대 3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 표 차이로 인용이나 기각이 결정되는 것,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정당성을 판별받기 어렵다. 이건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4대 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오늘 하야하겠다라고 선언하면 각하되면서 내일 헌재 판결은 그냥 각하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얼른 좀 털어야 됩니다. 노무현 탄핵 정국 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헌재 선고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지수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렇게 탄핵 소추안 통과되고 헌재 선고하고 1년 뒤에 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지만 불확실성을 빨리 타개하는 것이 우리 시장의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내일 탄핵 선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 네. 파고를 또 넘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관세 이슈. 내일 마켓나우 2부에서는 탄핵과 그리고 관세 이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를 주제로 특집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또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 염승환 이사나 윤석전 경제평론가, 최영호 전 현대경제원 고문과 함께 저희가 더 자세하게 탄핵과 관련된 시장의 영향, 또 관세에 대한 시장의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더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